어떻게 한 가족이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제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은 왜 그리도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마치 수술실의 조명처럼 제 눈을 찔러오더군요. 그날 오후의 공기는 입안이 바짝 마를 정도로 건조했고 사무실 특유의 잉크 냄새와 누군가 타 마신 믹스커피의 달큰한 향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가만히 서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제 며느리 지숙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집을 마치 헌 신발짝 처분하듯 팔아치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숙이는 꽤나 들뜬 표정으로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집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아마도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매수자 측 대리인이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저는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거리는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무실 바닥을 울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가더군요.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있어야 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발로 이곳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녀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말없이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아주 묵직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전달했지요. 중개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지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으니까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고 매수자 이름란에는 제 이름이 아주 또박또박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설립한 신탁회사의 명의였지만 실소유주는 엄연히 저였던 것입니다. 지숙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구구절절한 대답 대신 품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보였습니다. 수백 번도 더 들여다봐서 너덜너덜해진 로또 용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내가 내 지갑을 뒤질 때 이건 그저 쓰레기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일러주었습니다. 지숙이의 시선이 로또 용지에 고정되었습니다. 당첨 번호와 하단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지요. 50억 원. 중개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중얼거린 그 짧은 단어가 사무실 안을 맴돌며 무거운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지숙이에게 다가가 이미 받아챙긴 계약금은 어떻게 된 거냐며 거칠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속고 속이는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아보려 아등바등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10원짜리 화투를 치며 소소하게 웃음 짓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차갑고 매몰차게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건 그날 운명의 장난처럼 로또에 당첨된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숙이가 제 낡은 가죽 지갑을 뒤지던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저 며느리를 믿고 싶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 그녀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삶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따스했던 봄날의 햇살 아래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이제 다시 넘겨보려 합니다. 시장 입구에서 콩나물을 사던 날의 기억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게 쏟아지던 평화로운 봄날이었지요. 저는 단골 가게 아줌마와 콩나물 값을 깎겠다며 짐짓 엄한 표정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00원이라도 아껴보려는 제 모습이 그때는 참 알뜰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평범함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복권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평소 눈인사만 나누던 주인 할머니가 유난히 반갑게 손짓을 하더군요. 오늘 안색이 훤한 게 꿈자리가 좋았나 보다며 로또 한 장 사가보라는 권유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될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한 주간의 소소한 희망이라도 품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로또 추첨 방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며 곁눈질로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공이 하나씩 굴러 나올 때마다 제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의 숫자와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번호 2개가 맞았을 때는 그저 우연이려니 싶었습니다. 3개가 맞았을 때는 운이 참 좋구나 하며 웃어넘겼지요. 하지만 4번째, 5번째 번호까지 일치했을 때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공이 굴러나와 멈추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하고 돋보기까지 찾아 쓰고 또 확인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하는 1등이었습니다. 5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 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아들 철수한테 당장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하나 싶다가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큰돈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불행의 씨앗이 될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로또 용지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단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숨을 고르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며느리 지숙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문을 열어주었지요. 문을 열자마자 지숙이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였지요. 그녀는 집에 현금이 없냐고 다짜고짜 묻더니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숙이는 대충 차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둥, 급한 결제를 막아야 한다는 둥 횡설수설하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이 놓인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 당황해서 로또 용지를 장롱에서 다시 꺼내 지갑 속에 임시로 넣어두었던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가 다급하게 말리며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의 동작이 한 발 빨랐습니다. 지숙이는 제 낡은 장지갑을 낚아채더니 거침없이 지퍼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로또 용지를 발견한다면 그 숫자의 의미를 알아챈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저 굳어버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지 지숙이의 눈에는 오로지 현금만 들어왔나 봅니다. 그녀는 지갑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접혀있던 5만 원권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거칠게 꺼내 들었습니다. 로또 용지는 지폐 뒤에 교묘하게 가려져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만 좀 빌려가겠다며 나중에 용돈 드릴 때 더 얹어서 주겠다는 그녀의 말은 참으로 당당하게 들렸습니다. 빌린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숙이는 결혼 후 10년 동안 숱하게 제 돈을 가져갔지만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에 주겠다, 깜빡했다 하며 넘어가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 기죽이기 싫어서 아들 봐서 꾹꾹 참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5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쓰실 데도 없지 않냐며 지숙이는 돈을 챙겨 넣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늙은이는 돈 쓸 데도 없으니 뺏어가도 된다는 아주 오만하고 무례한 생각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건 내가 경로당 회비 내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보았지만 지숙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었습니다. 저번에도 돈 들였다고 우기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서랍에 그대로 있더라며 저를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몰아가더군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반박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지숙이가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며 요즘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인 저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돈을 훔쳐가면서 말이지요. 지숙이는 빈 지갑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쌈짓돈으로 꼬박꼬박 모아둔 현금이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폐 뒤편에 숨겨져 있던 얇은 종이 한 장, 로또 용지는 다행히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5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며느리에게 푼돈을 뺏기고 모욕까지 당하다니. 저는 이 용지를 지갑에 두었다가는 언젠가 지숙이에게 들킬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흑백 사진이 꽂혀 있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 뒤편에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자 되뇌었지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호통이라도 쳐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을 텐데 빈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아들 철수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철수에게 말하면 지숙이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애는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 숨기고 있어야 하나?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내 손에 쥐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조차 절대 비밀로 하겠다고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경로당에 가려는데 현관 앞에서 또다시 지숙이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집에 안 계실 때 택배 오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열쇠 하나 복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상냥한 척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럴싸한 핑계였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집에 거의 있는데 뭘 그러냐고 둘러댔지요. 순간 지숙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못 믿냐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돕겠다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쏘아붙이는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싹싹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였고 제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는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녀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경로당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의 공기는 묘하게 탁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찾으려는데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분명히 나갈 때 2번이나 확인하고 잠갔는데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깜빡한 걸까? 불길한 예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지요.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서랍장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장롱문을 벌컥 열고 앨범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진 뒤에 숨겨둔 로또 용지는 무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화장대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보석함이었습니다. 크지도 비싸지도 않은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결혼기념일마다 사준 금반지 2개와 얇은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돈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분신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텔레비전이나 다른 귀중품도 가져갔을 텐데 딱 보석함만 사라진 것이 이상했지요.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 가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집 열쇠를 복사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던 지숙이,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진 뒤에야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오늘 혹시 집에 왔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숙이가 범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갔다면서 왜 또 뭐가 없어졌냐고 되묻더군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너무나 빠르게 방어막을 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 보석함이 없어졌다고 혹시 내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묻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숙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를 도둑 취급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길길이 날뛰었지요.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걸까요?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숙이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 보석함은 저번에 어머니가 약값 하라고 주셔서 팔지 않았냐며, 게다가 금은방에 가보니 다 가짜여서 똥값밖에 안 쳐주더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언제 보석함을 줬단 말입니까? 게다가 남편이 사준 금반지가 가짜라니요. 지숙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추억까지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시아버지가 사준 진짜 금이라고, 내가 너한테 준 적 없다고 항변하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숙이는 오히려 저에게 진짜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며 본인이 줘놓고 기억도 못하고 며느리를 도둑년 만든다며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거리는 기계음만 허공에 맴돌았지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서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결국 의지할 곳은 아들 철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일, 보석함이 사라진 일, 지숙이의 뻔뻔한 태도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당장 지숙이를 불러서 확인해 보겠다고, 어머니 말을 믿는다고 말해주길 기대하면서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다른 데 두시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며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흐리멍덩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내 물건 간수 하나 못할 것 같냐고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철수는 난처하다는 듯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숙이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요즘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자기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며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냐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생활고라는 핑계로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아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엄마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따지자 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발 지숙이 좀 그만 괴롭히라며 며느리 도둑 취급하고 들들 볶으면 정말 이혼할 수도 있다고, 어머니 때문에 가정 깨지면 좋겠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엄마 중에서 주저없이 며느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세우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몸으로 키운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등에 칼을 꽂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 제가 들어가자 입을 다물더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옥분 할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요즘 많이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며느리를 못살게 군다고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완강히 거부해서 며느리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며 아주 효부인 척 연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눈빛,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들이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댔지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도망치듯 경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의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지요. 며느리에게 기만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웃들에게마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신세.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집에 들어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 사진 뒤에 숨겨진 로또 용지, 그 위에 적힌 5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마음 나눌 곳 하나 없는데, 순간 이 돈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달라질까 하는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며느리도 저한테 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저런데 돈 냄새를 맡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돈만 가로챌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또 용지를 다시 깊숙이 숨기며 다짐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며느리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제 눈에는
도끼 서린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도둑고양이처럼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문 뒤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바로 며느리 지숙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어머니 깨우면 안 된다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하나 더 들렸으니까요. 빨리 좀 찾아보라며 현금이든 통장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냐는 지숙이의 다급한 재촉에 이어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 좀 기다려보라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는 그 목소리는 세상에 아들 철수였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잠든 야밤에 몰래 들어와 집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틈으로 실눈을 뜨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마치 쥐새끼들처럼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서랍을 열면 지숙이가 안을 훑어보고 다시 닫고를 반복했지요. 소파 쿠션 밑까지 들춰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철수가 예금 통장 하나를 집어들자 지숙이가 낚아채듯 통장을 뺏어들고 불빛을 비춰보더군요. 얼마 있냐는 기대에 찬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 가져가고 남은 게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작 그것밖에 없냐며 신경질적으로 통장을 던져버린 지숙이는 눈을 번뜩이며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떠냐고,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집을 팔다니요.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편과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제 피와 땀이 서린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낡은 빌라라 잘 받아야 1억, 금매로 내놓으면 1억도 힘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숙이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돈이면 자신들의 사채 비급한 불을 끄고도 남는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에 내놓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하냐는 철수의 머뭇거림에 지숙이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지 않냐고, 요즘 어머니 치매기 심해지셨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가 모시기도 힘들다고, 요양원 가면 밥도 잘 나오고 친구도 있고 얼마나 좋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그래도 우리 엄만데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그러냐고 망설였지만 지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채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어머니도 자식 잘 되는 거 원하실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지숙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침묵은 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철수의 물음에 지숙이는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계획을 읊어댔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어머니 치매 진단서 끊어서 법원에 내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집을 처분할 수 있다고 이미 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잠든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요.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살아있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었지요. 두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금지옥 옆 키운 아들이 밤새 열라면 업고 뛰던 그 아들이 저를 팔아넘기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앨범을 꺼내 로또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저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제 집을 탐내고 제 존엄을 짓밟으려 했다면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당신이 남겨준 이 집을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그리고 저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저를 응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밟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밟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로 밟히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네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주인 송 씨는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오래 일하다 은퇴한 사람으로 동네에서 유일하게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있던 송 씨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송 씨를 구석진 곳으로 이끌고 지난밤에 들었던 이야기와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친 것, 치매 소문을 낸 것, 요양원에 보내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는 계획까지 전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로또 용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송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던 그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고, 며느리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선수치면 법적으로 아주 복잡해진다며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송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당첨금부터 빨리 찾고 며느리가 제 꾀에 넘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제가 더 심한 치매인 척 연기를 하면 며느리는 방심하고 서둘러 집을 팔려고 할 것이니 그 틈을 타서 집을 제 명의로 안전하게 돌려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송 씨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제 집을 제가 다시 사들이는 방법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송 씨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돈 10원 한 장도 그년 놈들 주둥이엔 못 넣어준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해자였던 저는 이제 복수의 칼자루를 쥔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면 저 또한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기 전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치매에 걸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송 씨의 도움을 받아 로또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 풍경을 보는데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나무도 지나가는 자동차도 마치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 상담실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건넸을 때 직원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0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숫자들. 정말로 제가 50억 원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을 무기였으니까요. 송 씨의 조언대로 돈은 며느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시중은행 여러 곳에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는 바로 신탁회사로 넘기는 절차를 밟았지요. 제 집을 담보신탁으로 묶어두어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막을 쳐서 며느리가 아무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도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이런 법적인 방어막을 쳐야 한다니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인 연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숙이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일부러 눈에 초점을 흐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숙이가 들어오면 아들 이름을 부르며 반기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물어보며 기억력이 감퇴한 척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을 못 찾는 신용까지 하며 며느리를 안심시켰지요. 지숙이는 제 모습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더군요. 말로는 걱정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실컷 방심하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숙이가 뜬금없이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유언장 써놓으신 거 있냐며 요즘 노인분들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추세라고 조심스러운 척 물어왔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죽을 때 쓰는 편지 말이냐고 되물었지요. 지숙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 미리 정해놓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나 죽으면 다 우리 철수한테 줄 거라고. 철수랑 너밖에 더 있냐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단번에 환해지더군요. 이 집도 줄 거냐는 물음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우리 착한 며느리 줄게. 그동안 시험이 수발드느라 고생 많았잖아. 지숙이는 감격한 척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며 요양원 가셔도 자주 찾아뵙고 잘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에 온기는 따뜻했지만 그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빨리 요양원으로 사라지고 이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숙이의 태도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드나들며 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마도 집문서나 인감도장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지숙이는 양말통에 숨겨둔 척했던 제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증여세 절감하려면 미리 서류 준비해 두는 게 좋다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도장을 가져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져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도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집은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도장을 찍어대도 소용없을 텐데 말이야. 며칠 뒤 송 씨한테서 며느리가 집을 급매로 내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1억 원에요. 급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덤덤하게 예상했던 일이라고 대답하며 그 집을 제가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제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자신의 지인 이름으로 대리계약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지숙이가 아주 신이 나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낡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그 돈이면 어머니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가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짓자 지숙이는 거기가 훨씬 좋다며 아이 달래듯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철수도 찬성했냐는 질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계약 당일 지숙이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날씨도 추우니까 집에서 푹 쉬라며 맛있는 거 사오겠다고 저를 안심시키고 나갔지요.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지숙이를 미행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근처 카페에 앉아 송 씨에게서 계약금이 전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숙이는 그 돈을 받자마자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이자를 막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제 빚잔치를 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숙이는 저를 더욱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이제 곧 요양원으로 치워질 짐짝처럼 대했지요. 밥도 대충 차려주고 말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멸감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굴욕을 배로 갚아줄 날이 올 테니까요. 드디어 잔금을 치르는 날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숙이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 마무리하고 오면 바로 요양원 알아보겠다며 짐 싸두라는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놀라고 절망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숙이가 나가고 저도 천천히 채비를 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가방에는 로또 당첨 증서, 복사본과 신탁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가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앞에는 덩치 큰 사채업자 2명이 껌을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숙이가 데리고 온 것이 분명했지요. 잔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전율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문자로 지금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고 가방을 고쳐 메고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자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집에서 쉬라더니 왜 여기 있냐며 말을 더듬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숙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중개사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이 집 매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숙이를 바라보며 등기부등 본상 이 집은 이미 일주일 전에 신탁회사 명의로 매매가 끝났고 소유주가 김막래 씨 바로 저로 되어 있다고 말해주었지요. 지숙이가 비명을 지르듯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수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그리고 신탁 등기. 그녀는 얼음이 된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냐고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젓는 지숙이를 향해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로또 용지의 복사본과 통장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미가 돈이 좀 생겼다고 50억 원이라는 돈으로 내 집을 샀다고 내가 내 지갑 뒤질 때 이 용지가 그 안에 있었는데 꿈에도 몰랐느냐고 일러주었습니다. 지숙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0억이라는 말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반복했지요. 상황을 지켜보던 사채업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지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은 건 어떻게 된 거냐며 집도 못 파는데 우리 돈은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지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돈은 사채 이자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사채업자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사무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지숙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며느리 자신이 빠진 꼴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철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숙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숨을 헐떡이며 묻는 아들을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다 딱 걸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너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지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지숙이를 보더니 철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빚이 감당이 안 돼서 잠시 눈이 돌았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너희가 한밤중에 내 방문 앞에서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집을 팔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했냐고 되물었지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며 엄마가 다 듣고 계셨냐고 절망 섞인 중얼거림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재산, 내 돈, 10원 한 장도 너희한텐 못 준다고 이 집도 너희랑은 상관없으니 너희 빚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지숙이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덤벼들자 지숙이는 비명을 지르며 철수 뒤로 숨었습니다. 철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저희 죽는다고 빌었지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지숙이가 기어와서 제 바짓단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툭 던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 푼돈을 던져주며 모욕했던 그날처럼요. 옛다 용돈이다. 내가 그렇게 뒤지던 내 지갑에 50억이 있었는데 넌 고작 5만 원 훔쳐가고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 돈으로 콩나물이나 사 먹으라고 말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지숙이의 통곡 소리와 철수의 부르짖음, 사채업자들의 고성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송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저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피를 나눈 아들을 제 손으로 끊어낸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감시하는 눈도 제 재산을 노리는 손길도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제 지난 삶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로 남은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숙이와 철수에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지요. 처음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더니 나중에는 뻔뻔하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들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2 사람은 결국 빚더미에 앉아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숙이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종적을 감췄고 철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은 지숙이네 친정에 맡겨졌다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도운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이 바뀔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씁쓸함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그 감정을 털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말이 비록 이런 파국은 아니었을지라도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재산을 지키고 제 남은 삶을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것이 욕심이라면 저는 기꺼이 욕심쟁이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칙칙했던 집안 분위기를 싹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화사한 크림색 벽지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삐거덕거리는 낡은 가구들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푹신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식탁을 들여놓았습니다. 조명도 눈이 침침하지 않게 밝은 LED 등으로 교체했더니 집이 마치 딴 세상처럼 환해지더군요. 집이 밝아지니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는 남편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새 가구 냄새가 나는 깨끗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립니다. 집이 어떠냐고, 내가 잘한 거 맞냐고 물어보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웃고만 있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잘했다,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 송 씨가 떡을 들고 놀러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여기가 정말 그 집 맞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호텔이 따로 없다며 호들갑스럽게 칭찬하는 그에게 저는 쑥스러워 웃으며 따뜻한 모가차를 내왔습니다. 그냥 늙은이 혼자 살기 편하게 좀 고쳐봤다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꾸몄다고 말했지요. 송 씨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배가 출출해져 점심이나 시켜 먹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자는 말에 저는 호기롭게 짜장면 2개와 탕수육 대짜, 군만두 서비스까지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수육 접시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10,000원이 아까워서 짜장면 한 그릇도 벌벌 떨며 시켰을 텐데 탕수육 대짜를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다니. 돈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이런 거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송 씨는 탕수육을 맛있게 집어 먹으며 이제 진짜 부자 된 태가 난다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맛있는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생 남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돈 쓰셔도 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다는 그 투박한 위로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정작 김막내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잊고 살았지요.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가보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라고요. 송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스한 빛이 주름진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핸드폰이 징징 울렸지만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철수일 수도, 지숙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티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직은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보려 합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 지켜봐 달라고요. 이것이 저 김막내의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비록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그 대신 자유라는 넓은 들판을 얻었습니다. 돈도 있고 아직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의 삶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햇살이 참 좋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주 깊고 평온한 평화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찾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신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남은 여정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그 정성에 미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